이거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처음에는 야한 장면처럼 보이긴 합니다. 야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악마와 이 엘렌이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요. 1897년 브램 스토커가 쓴 드라큘라와 1922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무르나우 감독의 노스페라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브램 스토커가 쓴 드라큘라의 내용은 이번 영화와 전혀 다른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 소설과는 좀 다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브램 스토커 이전에도 흡혈귀를 그린 소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도 드라큘라의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흡사해서 원작이라고 알려진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무르나우 감독의 노스페라투가 더 원작에 가깝고요. 리메이크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 작품의 리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자, 여주인공 엘렌이 있습니다. 이 여주인공 엘렌은 오랜 시간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악몽과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왜 악몽과 괴로움에 시달리냐면 어렸을 때 좀 외로웠어. 그래서 그 악마를 불러낸 거지. 악마를 막 불러내가지고 그 악마가 온 거야. 그래서 악마랑 이제 꽁냥꽁냥 하는 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악몽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토마스를 만나 그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꿈을 안 꾸는 거지. 남편 토마스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아내를 위해서 정직원이 되고 싶어 했는데 이번 일을 마치고 나면 결혼도 했겠다. 정직원을 시켜준다는 부동산 사장이 있습니다. 아, 너 결혼도 했으니까 이번에 승진해야지. 정직원 돼야지. 너 이번 일을 하면은 내가 정직원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먼 곳에 있는 올록이라는 백작으로부터 부동산 계약을 따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짐을 챙겨가지고 토마스는 올록에게 계약을 따내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그래요. 되게 불길해. 가지 마. 왜냐면 자신이 계속 꿈을 꿨었기 때문에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했지만 토마스는 아내를 위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토마스가 떠나자 엘렌의 발작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막 이래. 점점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죠. 한편 토마스는 올록백작의 성에 도착하게 되고 계약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올록백작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올록이 잡는 시간에 찾아가게 되는데 관찰을 하게 되는데 딱 열어보니까는 산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닌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공포를 느낀 토마스는 그 올록성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올록은 그 계기로 성을 벗어나 엘렌을 찾기 위해서 마을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토마스는 올록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엘렌은 올록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노스페라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그 악마가 올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작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각본은 로버트 에거스가 맡았습니다. 더 위치, 라이트하우스, 노스맨을 맡는 감독인데 호러 연출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노스맨은 바이킹 소재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풍기게 되죠. 호러 같은 느낌을 많이 풍깁니다. 오컬트나 신화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많고요. 고딕풍의 어두운 미장센을 보여주는 그런 감독이 되겠어요. 아트 디렉터를 하셔서 그런지 미술의 밝은 게 영화 안에 드러나게 되죠. 미술이 참 좋아요. 미장센도 참 좋고. 그것도 이제 중간에 딱 멈춰놓고서는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벽에 걸어놓으면 그냥 포스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고 이유가 스승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가 그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트 영화 같은데 대중성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크리스 콜럼버스가 계속 이제 순화시켜주는 거지. 너 아트 영화 하면 안 돼. 돈 안 된단 말이야. 조금 이렇게 대중들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계속 이렇게 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노스맨과 노스페라투 영화에서 그런 경향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솔직히 아트 영화라고 봐야 돼요. 노스맨과 이 노스페라투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크리스 콜럼버스가 개입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 노스페라투 제작에도 크리스 콜럼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출연은요. 빌 스카스가드, 니콜라스 홀트, 릴리 로즈 뎁, 에런 테일러 존슨, 윌렘 데포,
엠마 코린이 나옵니다. 진짜 미친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상업적인 그 캐스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영화야말로 더 대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캐스팅 때문이에요. 잘 나가는 청년들 한꺼번에 출연시킨 느낌이랄까요? 좀 의외였던 것이 그 올록백작 역을 맡은 배우가 누군가 저렇게 생긴 배우가 있었지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빌 스카스가드였어요. 도대체 빌 스카스가드는 어디까지 분장을 할 수 있는 배우인가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 캐스팅 목록에 빌 스카스가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찾아봐야지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안 나왔었거든. 근데 올록이 빌 스카스가드였다.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요즘 대세 배우들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조합을 만들었는지. 러닝타임은요 132분입니다. 2시간 12분 24초. 2시간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재밌으면 러닝타임이 신경이 안 쓰여. 재미가 없을 때가 문제야. 노스페라투는 너무 시간이 잘 갔어요. 자, 구성은요. 자, 인트로 3분 정도가 펼쳐지고요. 이게 엘렌이 어렸을 때 시절을 그리고 있고 토마스가 계약을 위해서 떠나고요. 그게 14분. 그래서 인트로와 토마스가 계약을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합해가지고 전반부입니다. 17분 정도 되고요. 토마스가 올록 성에 도착을 하고 다시 도망을 가는 것이 43분간 펼쳐집니다. 그리고 올록이 마을로 떠나면서 도달하는 것까지 15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까지가 중반부 58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염병이 퍼지고 폴 프란츠와 해결하는 과정이 50분 정도가 그려집니다. 이번에도 굳이 따지면 1대 2대 2 혹은 1대 3대 2의 비율인데 올록백작이 주인공들을 점점 옥죄어오는 표현을 상당히 세심하게 묘사를 했고요.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원작과 다른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리뷰를 위해서 1922년 노스페라투를 봤습니다. 이게 아마 저작권이 만료가 되었는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제 재생 목록에 무료 영화라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채널에 가셔서 재생 목록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제가 무료 영화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 여기 이제 무료 영화들이 쫙 있거든요. 쫙 올려놨는데 노스페라투 1922년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22년작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사운드입니다. 22년작은 무성영화입니다. 무성영화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이라서 배우들이 말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글로 컷이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연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거를 보충해주는 설명이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두 번째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이번 노스페라투가 좀 딥다크하고 고딕풍의 미장센을 보여줬다면 22년작은 연기나 음악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경쾌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 공포스럽다라고 하기는 좀 모호합니다. 지금 시대에 봤을 때는. 자, 세 번째는 마지막에 해결 방식이 좀 다른데요. 이번 노스페라투에서는 폰 프란츠 교수와 비렐름 지퍼스 박사가 의기투합해서 엘렌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원작에서는 지퍼스 박사가 단서를 찾을 뿐 엘렌과 만나는 장면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폰 프란츠 교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 교수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상의한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폰 프란츠 교수가 나선 장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꿈속 묘사와 엘렌이 고통스러워하는 묘사가 원작에는 없고요. 이번 영화에는 되게 심도 있게 다루죠. 그러니까는 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런 표현들이 이번 작품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막 이런 귀신 들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그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같고요. 나중에 해결 방향만 조금 더 치밀하고 디테일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보시고 원작 보시면은 대사 없어도 다 느끼실 수 있어요. 예. 이게 이 장면이고 저 장면이 저 장면이구나. 거의 똑같습니다. 포스터는 디즈니풍인데요. 그러네. 미녀와 야수풍이네요. 일부러 그렇게 했나? 자, 이번 작품은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포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드라큘라는 한물간 공포 영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대에 드라큘라는 이 여성의 피를 빨아먹는 빌런 정도로 인식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제 나이 때는 두치아푸쿠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두치아푸쿠에 나오는 큰 키의 아저씨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영화도 있었죠. 흑필영사 나도열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또 코미디였잖아.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된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감독은 내 취향이고 소재도 괜찮은데 드라큘라로 도대체 뭘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22년작 노스페라투가 당시에는 관객들에게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본 이 작품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정도의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이거 어쨌든 공포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상태로 이번 영화를 봤는데요. 원래 드라큘라는 무서운 영화였구나 라는 인식을 다시 심어준 작품이었습니다. 이 들끓는 목소리와 거구의 형태를 한 시각적 표현도 물론 공포스러웠지만 당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가 워낙 신랄했기 때문에 체감이 확실히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드라큘라가 나는 바보다 막 이런 이제 목소리를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되게 공포스러워. 근데 그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거지. 특히 여기서 드라큘라 소재답게 성적인 묘사들이 많았는데요. 이거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처음에는 야한 장면처럼 보이긴 합니다. 야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악마와 이 엘렌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악마는 보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꿈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의 그 실루엣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야한 장면처럼 보이는데 그게 속도가 이 악마가 급했는지 속도가 엄청 급하게 표현이 되면서 질겁할 정도로 야만스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야한 장면이 나오나 하다가 그 점점 그런 장면이 보여지면서 오히려 괴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야한 장면을 보이는 게 아니라 와 이거 좀 토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느낌? 또 중간중간에는 오컬트 장르에서 많이 나오는 구마의식 같은 장면들도 보여주는데 릴리 로즈 뎁이 완벽히 이 빙의한 모습을 재현하면서 막 손발이 따로 노르거든요. 막 유연해져가지고 막 중력을 무시한 채 막 앉아 서고 막 이런 장면들을 막 보여주는데 이것도 막 이상하더라고. 또 마을로 이 올록이 상륙하게 되면서 같이 퍼져나간 전염병의 모사도 실감나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원래 그 원작에서 드라큘라는 쥐를 부리는 걸로 유명하대요. 우리는 그냥 피를 빨아먹는 그런 정도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쥐를 다룰 수 있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쥐에게 전염병을 퍼지게 해서 마을을 점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끔찍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잠을 자고 이러는데 막 쥐한테 뜯기고 있는 거야. 묘사가 진짜 너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번 영화를 통해서 드라큘라가 공포 캐릭터였다는 걸 다시 상기해주지 않았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 감독 피셜입니다. 원작 감독 피셜. 1922년 원작의 감독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무르나우 감독은 올록이 블라디미르 레닌과 공산주의를 상징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1924년 1월 그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 영화를 만들 때만 해도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를 캐릭터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무르나우 감독이 1차 세계대전 이때 동안 독일 제국군에 복무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공포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지금 정치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주인공 토마스가 올록을 만나러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정규직 때문입니다. 정규직을 따내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해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대사 그대로가 정규직인지 직역인지 아니면 번역할 때 이렇게 의역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팍 저한테 꽂힌 거야. 이 정규직이 사실 지금 시대에 더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규직이라는 이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이걸 시키는 자가 부동산 사장이었죠. 자기보다 권력이 높은 사람. 그리고 사장. 그 사장을 부려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작이었어요. 사장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 점점 더 부려먹는 계급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올록이 마을로 도착해서 마을에 손을 딱 뻗는 장면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 비친 그림자가 앞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마을을 잠식하는 연출을 보여주거든요.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장면들이 시민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악마가 손을 뻗고 그 손의 그림자가 마을을 집어삼키고 그 집어삼키면서 전염병이 도지는 그런 연출을 했는데, 이것을 풀어보면은 오래된 부패 권력이 마을 외곽에 있었는데 몇몇의 그를 추종하는 시민들이 그 권력을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이 다시 돌아와서 힘을 쓰자 마을이 초토화된다는 이야기가 노스페라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악한 권력자가 나라를 지배하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의사, 교수, 부자 이런 고위층들과 지배층들도 나서야 된다는 표현으로 봤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 안에서 해결하는 과정도 보면은 폰 프란츠 교수, 그리고 지퍼스 박사, 그리고 하딩이 나서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까지 함께 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모든 층들이 함께 나서는데,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결정적인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써먹게 되면은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뭐 드라큘라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드라큘라도 사람의 피를 빨아먹잖아. 이런 걸로 보면은 이 계급 사회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찌 보면은 두 번째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당시 역사의 시점이 아니라 현 시점으로 봤을 때도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권력층들은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게 우리나라를 표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노스페라투를 꺼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드라큘라 원작 자체가 풍자인 걸로 알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현대로 가져와서도 이런 이야기로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닮은 작품을 찾아보면요. 닮은 작품은 사실 못 찾아냈고요. 고딕풍의 영화를 고를까 그냥 했는데 너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아직 개봉 안 한 작품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새롭게 2025년에 넷플릭스로 공개될 작품이고, 감독은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맡습니다. 바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인데 오스카 아이작, 미야 고스, 크리스토프 발츠가 나온다고 하고요. 현재 촬영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방점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몬스터라는 점도 있지만, 괴물이라는 점도 있지만, 감독이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것에 있습니다. 호러를 좋아하고 호러에 능한 감독이라서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스페라투, 프랑켄슈타인 이런 걸로 딱 뭔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해보는데, 어쨌든 닮은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프랑켄슈타인 나중에 나오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신선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신선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큘라라는 존재가 공포와는 되게 멀게 느껴졌었는데,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 AI가 나오는 그런 시대에 뱀파이어는 좀 후진 것 같잖아. 근데 너무 무섭고 괴랄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포스터나 예고편을 보고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손쉽게 읽히는 영화였어요. 로버트 에거스 감독을 이 영화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쉬워요. 입문하기가 쉬워요. 누가 봐도 드라큘라인 거 알고, 이런 내용이고,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떠났는데 올록이 계속 괴롭혔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고, 그걸 막기 위해서 싸운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쉬운 거지. 연출, 미장센, 미술, 조명, 배우들의 연기, 분장 뭐 하나 진짜 빠짐없이 좋았고요. 저에게는 명작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좋은 장점은 뭐 다들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뭐 더 사실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보면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짧게 그냥 제가 아쉬웠던 점, 여러분들이 발견하시지 못했던 뭐 아쉬운 점, 뭐 그런 것들을 살짝 이야기해보고 끝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아쉬운 점.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고딕풍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콘트라스트 대비를 굉장히 확실하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밝은 부분은 더 밝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거든요. 여기 포스터도 보면은 어두운 부분은 아예 그냥 검은 처리해 버리잖아. 밝은 부분은 아예 드러내 버리고. 아, 이게 바로 콘트라스트 대비를 많이 주는 건데, 특히 올록성 같은 곳은 폐성인데다가 불빛이 거의 없는지라서 사람들의 형상이 거의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안 보여 잘. 이게 또 극장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본 관에서는 좀 많이 어둡하긴 했어요. 진짜 어둡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 저 이러고 봤거든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자, 두 번째, 이 올록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작에서는 조금이라도 그 비춰진 부분이었거든요. 22년작을 보면은 무역하는 일꾼들이 나오고 그 일꾼들이 짐을 싣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짐을 통해서 올록이 이동을 시작했다 정도로 표현이 되긴 되는데, 사실 내용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록은 올록성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매일 자기가 묻힌 저주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나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를 갔다가 거치고 다시 나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올록이 외출을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마을로 아예 상륙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올록이 외출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올록이 그 배 안에 침투할 수 있었는지, 이런 설명들이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부족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몰랐는데 글로 정리하다 보니까 줄거리를 쓰다 보니까 올록이 못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지? 그 연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작에서도 그랬고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냥 좀 뭉뚱그려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엘렌을 찾기 위해서 뭐 떠났고 밤에만 돌아다닌다. 왜냐면은 이 드라큘라 원작의 설정에 햇빛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큘라들이 계속 이제 햇빛을 보면 죽는데, 올록 성안에 있을 때는 낮에도 얘가 등장을 했단 말이야. 아마도 얘가 올록 성안에 있을 때는 낮에도 밤에도 그곳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이동할 수가 있었는데, 외곽으로 나왔기 때문에 낮에는 돌아다닐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얘가 죽은 것 같아. 그 설명이 좀 표현이 잘 안 됐어. 저런 영화는 HDR로 보면 함흑이라 보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VOD로 나오거나 디지털로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밝기 조정이 가능하잖아.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아니면은 그 TV의 힘이든 어쨌든 대비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꺼멓게 나온다고 해도 그런 것들로 좀 할 수가 있는데, 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VOD로 보면은 좀 더 잘 보일 것 같다. 그리고 또 아마도 VOD에 맞게 또 후처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원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안 됐다. 자, 그래서 노스페라투는 정말 재밌으니까 제가 볼 때 올해의 작품 중에 하나의 후보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셔야 된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보셔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제 해석왕 고텔 채널을 매번 찾아주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아하실 만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얘기가 하고 싶어.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 그냥 농담차 던지는 건데,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드라큘라가 진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여자가 선택했잖아. 여자가 악마든 뭐든 나와서 나를 위로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소환된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연인이 됐단 말이야. 너 맹세할래? 너 나랑 같이 잠자리를 할래? 했는데 여자애가 맹세를 한 거 아니야. 그 맹세를 해서 결국엔 사귄 거란 말이야. 사귀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가 싫어진 거야. 버려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잠들어 있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순정남이란 말이지. 순정남이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그 여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그 남자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다시 만날 참이 돼버리니까 다시 만났어. 다시 사랑을 갈고 있어. 근데 이 여자 죽인 거야. 얼마나 불쌍해. 존나 불쌍하다니까 얘 드라큘라가. 자기는 순애보를 느껴가지고 다시 온 것뿐인 건데 이 여자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정남은 죽어버린 거 아니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예,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다니까. 이건 진짜 내가 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드라큘라는 불쌍하다. 그래도 품에서 죽으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복상사라 그래. 얼마나 불쌍해. 한껏 응축돼 있던 그 남자의 그 어떤 힘을 마지막에 발휘하면서 전사하는 그 모습이 뭔가 폐잠정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안타깝더라고요.